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시작합니다.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막내 이복현 전 검사가 금융감독원장에 임명이 됐습니다. 대통령실은 물론이고 정부 요직에 검찰 출신들이 배치되면서 이번엔 검수완판, 검사와 수사관의 완전한 판이라는 말도 돌고 있습니다. 능력인지 인연인지 들여다보겠습니다. 선거를 이기고도 조기 당권 경쟁에 들어간 국민의힘. 당대표와 중진 의원 사이의 SNS 공방은 점입가경입니다. 우크라이나를 방문한 이준석 대표를 연결해 본인에 대한 당내 공세, 구체적으로는 자기 정치에 대한 의견 물어보겠습니다. 네, 뉴스큐 오늘은 북한 동향부터 파악해 보겠습니다. 북한의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북한이 노동당 중앙위 정치국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달 상순 개최를 예고한 전원회의 안건 등을 심의해서 곧 전원회의가 열릴 거란 전망입니다. 또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잇따르는 만큼 전원회의에서 핵실험과 관련한 메시지가 나올지도 주목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홍주혜 기자. 네, 통일외교 안보부입니다. 네, 북한 관련해서 오늘 임박, 징후 이런 얘기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일단 안건을 심의했으니까 전원회의 개최까지 얼마 안 남은 겁니까? 네, 지난달 북한은 6월 상순에 당 전원회의를 열겠다고 예고했습니다. 전원회의는 당 대회와 당 대회 사이 당의 모든 사업을 주관하는 최고 지도기관인데 곧 소집될 것으로 보입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당 중앙위원회 제8기 제9차 정치국 회의가 어제 진행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 후보위원들이 회의에 참가했습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불참했습니다. 노동신문은 회의에서 전원회의 토의 의정을 결정하고 전원회의에 제출할 보고서 등 중요 문건들을 심의했다고 전했습니다. 일단 경제와 방역 등 올해 핵심 사업의 이행을 점검하는 게 전원회의의 주요 의제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잇따라 가장 큰 관심은 핵실험과 관련한 메시지가 나올지에 쏠리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북한의 도발 수위가 계속 높아지는 가운데 이른바 당정대, 여당과 정부, 대통령실도 관련 동향을 점검했죠. 네, 오늘 오전 국회에서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 간 안보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이 회의 모두 발언에서 북한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적이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갈 거라고 밝히고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북한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지 않을 거라고 말하는 등 시종일관 강경 대응 기조가 강조됐습니다. 회의가 끝난 뒤 권 원내대표는 현재 풍계리에서 핵실험을 위한 정비가 이뤄지고 있다는 동향을 보고받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시기에 대한 언급도 나왔습니다. 신인호 국가안보실 2차장의 말 들어보겠습니다. 날짜는 제가 바로 예단할 수 없고요. 북한의 결단만 남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고 시기만 저울질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얘기입니다. 다만 핵실험 징후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긴 어렵다며 말을 아꼈습니다. 지금까지 통일외교안보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북한의 7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한미일 세 나라 외교 차관들이 서울에서 회동했습니다. 삼국 차관은 반복되는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강력히 규탄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조수연 기자. 네, 외교부입니다. 네, 오랜만에 열린 대면 협의, 한미일 외교 차관 협의 내용 전해주시죠. 네, 조현동 외교부 1차관과 웬디 셔먼 미국 국무부 부장관, 모리 다케오 일본 외무성 사무차관이 오늘 오전 외교부 청사에서 제10차 한미일 외교차관 협의를 개최했습니다. 한미일 외교차관의 대면 협의는 지난해 11월 미국 워싱턴 DC에서 마지막으로 열린 이후 7개월 만입니다. 협의를 마친 뒤 3국은 공동성명을 발표했는데요. 반복되는 북한의 불법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고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했습니다. 3국 차관은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기 위한 안보 협력을 진전시켜 나가기로 했습니다. 또 북한과 대화의 문이 항상 열려 있음을 강조하면서 북한이 국제법을 위반하거나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대화에 나올 것을 촉구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미국이 여전히 북한과 전제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돼 있고 북한의 어떠한 적대적인 의도도 갖고 있지 않다는 기존 입장을 강조했습니다. 또 확장 억제를 포함해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확고한 방위 공약도 재확인했습니다.
새 차관은 아울러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와 미얀마 사태, 경제와 에너지 안보 강화, 또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포용적인 인도태평양 증진을 위한 공동 노력 등 주요 글로벌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습니다. 앞으로 정례적으로 3국 협의를 지속하기 위해 올가을 도쿄에서 다시 만나기로 했습니다. 한미일 3국은 최근 별도의 회담 없이도 외교장관 공동성명을 발표해서 북한의 미사일 도발을 규탄하는 등 강력한 대북 공조를 과시하고 있는데요. 이번 차관급 회의 협의가 향후 독자적인 대북 압박 수단 등 어떠한 실질적인 조치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지금까지 외교부에서 YTN 조수연입니다. 네, 새 정부 요직의 검찰 출신들이 많다는 지적 속에서 금융감독원장에도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핵심으로 불리는 이복현 전 부장검사가 파격 발탁이 되면서 비판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이 논란을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과거 정권에도 민변 출신이 많았고 이복현 신임 원장은 적임자라고 강조했는데 이를 두고 여야 공방도 치열합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소정 기자. 네, 대통령실입니다. 네, 윤 대통령 출근길에 작심 발언을 한 거죠? 그렇습니다. 매일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할 때마다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는 윤 대통령인데요. 오늘은 검찰 출신으로 인사가 편중되고 있다는 질문이 나오자 작심한 듯 말했습니다. 지난 정권을 겨냥해 과거 민변 출신이 도배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표현을 썼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선진국에서도 특히 미국 같은 나라 보면은 그런 거버먼트 어토니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정관계에 아주 폭넓게 진출하고 있습니다. 그게 법치국가 아니겠습니까? 네, 법치국가 아니겠느냐 이런 반문을 했는데 전 정권 그리고 해외 사례를 내세워 검찰 출신 독식에 대한 비판론을 일축한 겁니다. 윤 대통령은 어제 금융감독원장으로 임명된 이복현 전 부장검사에 대한 논란에도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복현 신임 원장은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 국정농단 수사와 국정원 댓글 수사 등을 함께한 인물입니다. 금감원 검찰 출신 수장으로는 처음인데요. 윤 대통령은 금융감독 규제나 시장 조사에 대한 전문가라 아주 적임자라면서 금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는 법 집행을 다룬 사람들이 역량을 발휘하기에 적절한 자리라고 강조했습니다. 아직 발표가 나지 않은 공정거래위원장에도 법조인 출신을 발탁하겠다는 의중으로 해석되는데 앞서 유력하게 거론됐던 검사 출신의 강수진 고려대 로스쿨 교수는 후보군에서 제외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검찰 편중 인사 지적 때문에 강 교수가 제외됐느냐는 질문에는 윤 대통령은 전혀 아니다 이렇게 답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복현 원장 임명에 대해서 정당성을 하나하나 설명한 건데 하지만 이 검찰 편중 인사 둘러싼 논란은 커지는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당장 여야가 날카롭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 그리고 이복현 신임 원장을 엄호했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통령 말대로 적재적소 인사 원칙을 지키고 능력주의 인사를 했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또 금감원이 금융감독기관, 감시감독기구인데 지난 라임 옵티머스 사태 때 사건의 본질을 제대로 파헤치지 못했다면서 외부 인사를 수혈해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고유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외부 인사를 수혈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점검을 할 필요가 있다. 간 사람이 제대로 일을 하느냐 못하느냐 그걸 지켜보고 비판을 하는 것이 저는 옳다 이렇게 봅니다. 금감원 개혁을 위해 검찰 출신을 임명했다는 건데 라임 옵티머스 사건 수사를 다시 들여다볼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부가 검찰 공화국이 될 것이란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박홍근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인사와 재정, 즉 돈을 주무르는 보직을 모두 검찰 출신으로 채우고 있다면서 해도 너무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윤 대통령의 민변 출신 도배 발언이 부적절한 비교라면서 지금이라도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열었으면 좋겠다고 꼬집었는데 직접 들어보시죠. 민변이 무슨 국가기관입니까? 권력기관입니까? 말 그대로 그건 사회단체 아닙니까? 그리고 본인이 다르게 하면 되는 것이지 전 정부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할래. 이거 얼마나 좀
일차원적인 접근입니까? 대통령의 강경한 발언이 더욱 파장을 낳는 모양새인데 인사의 정당성에 대해 여론을 설득할 수 있을지 아니면 더욱 논란을 키울 것인지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통령실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네, 각 당 내부 상황도 복잡합니다. 먼저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의 우크라이나 방문, 또 혁신위원회 추진 등을 놓고 이 대표와 정진석 의원 사이에 설전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새 비상대책위원회를 띄우며 선거 패배 원인을 철저히 파악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경국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굉장히 많은 말들이 오가고 있던데 국민의힘 내부 긴장감이 팽팽한 것 같습니다. 이준석 대표와 정진석 의원 계속 신경전이 오가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우크라이나 방문을 마치고 현재 폴란드에 있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 현지 시각으로 어제 오후에 SNS에 글을 하나 올렸습니다. 지방선거에서 관할인 노원구청장도 찍어내리지 않고 경선을 한 당대표에게 공천 얘기를 하려면 상당한 용기가 필요할 거라고 적었는데요. 자신의 공천 관리를 지적했던 정진석 의원의 주장을 거듭 반박한 것으로 보입니다. 또 충남 지역 공천에서 기준에 미달한 사람을 비례대표로 넣어달라는 요구가 있었지만 원칙대로 진행했다고도 덧붙였는데요. 충남의 지역구를 두었고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장을 맡았던 정진석 의원을 겨냥한 거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에 정진석 의원 YTN과의 통화에서 자신과는 관련이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고요. 충남 도당위원장인 이명수 의원과 이준석 대표 사이에서 나온 얘기였다고 반박했습니다. 이명수 의원은 기초자격평가를 치르지 않은 옛 국민의당 출신 후보자 등에 대한 시험 면제 방안을 건의했던 것일 뿐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정진석 의원은 이 대표를 끌어내릴 생각은 없다면서도 비판을 이어갔는데요. 먼저 이준석 대표가 선거 직후에 우크라이나로 가는 대신에 정부를 도울 방안을 먼저 논의했으면 어떨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 때 내세웠던 공약에 대한 약간 리뷰를 좀 하고 여기에 대한 실행 계획도 좀 세워야 되고요. 너무너무 할 일들이 많죠. 예. 무궁무진하게 많습니다. 그래서 네, 정진석 의원 혁신위원회 구성을 두고도 비판했습니다. 이준석 혁신위로 시작하는 것 같다고 지적을 했는데요. 이준석 대표는 즉각 적당히 하라는 말로 반발을 했습니다. 정진석 의원은 재차 SNS를 통해서 정치 선배의 우려에 조롱과 왜곡으로 맞서고 있다며 어디서 배운 술수냐고 이 대표를 비난했습니다. 하지만 이준석 대표 먼저 흙탕물을 만들고 왜 반응하느냐고 하는 것은 어이가 없다면서 내로남불 아니냐고 되받아쳤는데요. 거친 설전 계속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누가 먼저 흙탕물 만들었는지 잠시 뒤에 이준석 대표한테 직접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네, 이어서 민주당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민주당 새 비상대책위원회 중심으로 본격적인 내홍 수습에 들어갈 예정이죠? 네, 맞습니다. 민주당 어제 4선 우상호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추대했죠. 오늘 우상호 위원장과 이 비대위원 임명안을 당무위원회에서 의결했는데요. 모레 당 중앙위원회의 최종 추인까지 마치게 되면 새 비대위 공식 출범하게 됩니다. 박홍근 당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오늘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는데요. 선거 패배에 대한 철저한 평가를 토대로 혁신에 나서겠다는 뜻을 강조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봉골쇄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또 기대에 맞는 그런 철저한 평가 작업을 잘하는 것 또한 그게 혁신을 위한 첫걸음이다. 네, 하지만 당내 갈등 양상은 이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홍영표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이재명 상임고문이 당이 원해서 선거에 나왔다는 것은 거짓말이라며 비판을 이어갔고요. 이원욱 의원은 SNS를 통해 당이 정치적 훌리건들과는 거리를 둬야 한다면서 특히 이낙연 전 대표와 이재명 상임고문이 지지자들과 거리를 둬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다시 북한 얘기로 돌아오겠습니다.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 한 달여 전부터 꾸준하게 제기돼 왔습니다만은 이제 모든 준비를 마치고 김정은 위원장이 결단만 남은 상태다라는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이번 주 내에 핵실험을 감행할 거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는데요.
전문가와 함께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과 의도, 향후 남북관계와 한반도에 미칠 여파 등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방안보포럼의 신종우 전문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임박했다고 보는 언론 보도가 좀 대체적인데 예. 위원님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네, 지금 뭐 보도에 따르면요, 풍계리 3번 정도 입구가 좀 대면지고 있다는 정황이 좀 나오고 있다 보도가 있어요. 네. 북한은 이제 핵무기를 집어넣어놓고 갱도에 한 9개나 10개 정도 격벽을 설치하는데 예. 그 마지막이 입구의 갱도의 입구거든요. 그 부분이 아마 대매우 기지가 이루어졌다면 핵무기는 안에 들어간 상태고 핵실험 준비는 임박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핵무기를 갱도 안에 집어넣고 나서 장기가 기다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런 전자장비들이 습기에 취약하기 때문에 뭐 갱도 안이 또 항온 항습이 안 되는 곳이잖아요. 네. 게다가 좀 장마철이 좀 다가오고 있지 않습니까? 예. 아마 금주내 핵실험이 안 이어지고 장마철이 이어진다면 핵실험을 이번에 못하고 예. 장마철 이후로 어떤 시기를 다시 저울지어서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좀 준비가 완료가 됐고 어떤 정치적인 결단만 남아있다 이렇게 좀 위원님 말씀이 들리는데 그래서 10일이라는 날짜가 나오고 있는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일단 들어가고 나서 뭐 전자장비나 이런 것들이 습도에 점점 취약해지잖아요. 네. 이게 또 무한정 기다릴 수는 없어요, 갱도에서. 예. 뭐 습기에 취약하다 보면 핵실험이 실패를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기간이 10일로 나오고 있는 겁니다. 뭐 일각에서는 정치국 회의가 어제 소집이 됐고 이와 관련해서 다시 전원 회의가 이번 주 뭐 10일 정도에 열릴 것인지도 나오고 있고 그 전에 이런 안건들이 상정이 됐다면 이제 결정은 김정은 위원장의 결정만 남은 거 아니냐. 이러다 보니까 더 그 10일 관련해서 얘기가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네, 그렇죠. 과거에 보면 북한이 이제 뭐 6차 핵실험 때 공개했지만은 김정은 위원장 친필 사인 후에 핵실험을 단행하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 아마 내일 그 회의를 통해서 물론 당연히 뭐 대미나 대한 남한에 대한 메시지도 나올 것 같고 예. 이어서 이제 핵무력을 어떻게 사용하겠다. 그 자기들 정당성을 좀 얘기할 수 있는 뭐 그런 이제 내용과 함께 핵실험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예. 지금 화면에는 지금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 발언이 나가고 있는데 핵실험 준비를 마쳤고 언제라도 실험할 수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 자 핵실험을 한다면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남쪽 갱도를 이용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언론에서 이제 풍계리가 등장하기 시작하면 언론이나 이제 당국이 긴장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2018년도에 북한이 좀 스스로 폭파했던 곳이기도 하고요. 다시 한번 상기한다면 어떤 곳인가요? 지금 뭐 풍계리는 거의 부분이 폭발을 했지만 네. 뭐 입구 부분 정도만 지금 파괴된 것 같고 지금 북한이 지금 3번 갱도를 복구를 다 완료를 했습니다. 네. 뭐 측면도 3번 갱도를 복구를 완료했고 그에 대한 모습이 오전에 퍼졌으니까 그리고 게다가 3번 갱도는 지금까지 핵실험 한 번도 거의 안 한 곳인데 뭐 딴 곳에 하면 안 되겠죠. 방사능적 오염 우려가 있으니까. 지금 위원님 말씀 그렇습니다. 중에 이제 제일 3번 남쪽에 갱도 있는 뭐, 네. 3번 갱도가 되겠습니다. 이 경도에서 지금 핵실험을 준비하는 정황은 몇 개월 전부터 계속 포착이 되고 있었죠. 네. 예. 지금 그래픽 통해서도 규모 4.9부터 5.7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는데 보통 이렇게 핵실험을 하게 되면 지진파를 통해서 진도를 통해서 우리가 감지하게 되는 거죠? 예, 진도를 통해서 인공 지진이냐 예. 자연 지진이냐 파악하게 되고 이게 핵실험이라는 걸 파악하게 되고요. 게다가 이제 그 핵실험을 하자마자 뭐 미국에는 이제 콘스탄트 피닉스라는 공중에 떠다니는 방사능 물질을 포집하는 정찰기가 있습니다. 네. 이런 정찰기를 통해서 물론 뭐 자연계에도 방사능 물질이 있지만 인공적인 방사능 물질을 구분하면서 북한의 핵실험을 어떤 종류 했는지도 파악을 하는데 일단 방사능 물질은 다 파악을 했어요 과거에. 근데 지금 그때 과거에 마지막에는 뭐 수소탄인지 원자탄인지 그까지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지만 예. 그 진도에 인해서 수소폭탄을 시험한 것으로 지금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아까 화면에 지나갔을 때 지난번 그러니까 이제 6차 핵실험 당시가 5.7 규모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렇게 예. 저희가 전해드렸는데 예. 지금 사실 7차 핵실험 정황은 한 달 전부터 계속 포착이 됐던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거든요. 예. 시점을 지금으로 잡은 배경 6차에서 지금 7차까지 한 거의 5년 정도 차이가 예. 있거든요. 네네.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보면은 윤석열 정부가 최초 좀 했고 바이든 정부 같은 경우는 뭐 거의 취임 1년 만에 나온 이제 대북 정책이 제재였거든요. 네. 그에 따라서 북한 입장에서는 강대강의 대치를 해서 기선을 뺏기지 않게 핵실험을 뭐 한 달 전부터 더 준비를 했죠. 네. 준비를 했었고 아마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핵실험을 준비한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예. 게다가 또 작년에 보면은 8차 당대회를 또 보면 북한이 또 전술핵을 또 많이 언급했어요. 예. 네.
그리고 최근에 또 사거리가 짧은 전술 유도 미사일을 쏘면서 관영 매체가 마치 여기다 전술핵을 달 것처럼 또 표현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보면 아마 전술핵 시험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앞서 그 위원님께서 윤석열 정부 출범도 언급하셨는데 그렇게 좀 정치적인 갈래로 해석해 볼 수도 있고 또 기술적인 차원에서 핵무기에 대해서 최근에 소형화, 경량화, 다중화 이렇게 추진하고 있다라는 보도가 있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런 측면에서 좀 본다면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뭐 정치 메시지 당연히 있고요. 두 가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전술핵이냐 네. 아니면 전략핵이냐를 뭐 이제 여러 가지 두 가지 갈래가 있는데 네. 전술핵이라는 거는 이제 그 우리 남한을 타격하기 위한 단거리 탄도미사일 탑재한 의도고 또 북한이 과거에 이제 6차 핵실험했을 때 보면 뭐 수탄인데 화성 14라는 ICBM에 한 발밖에 탑재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미 본토를 타격하면 여러 발을 또 다탄두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6차 실험의 핵무기를 좀 더 소형화하는 또 실험을 하지 않겠느냐. 이 두 가지 갈래로 이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북한 입장에서 보기에는 지금 또 핵실험을 하게 된다면 과거의 경험을 통해서도 그렇고 유엔 안보리 제재도 있고요. 또 유엔 결의 등 뭐 추가 제재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그럼에도 감행하는 이유 혹은 그 이후에 추가 제재는 어떤 것들이 있을지까지 짚어주시죠. 뭐 지금 북한이 최근에 탄도미사일에서 미국 주도로 해서 제재를 했던 유엔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반대로 다 거부가 됐죠. 미국 자체적으로 뭐 제재를 한다든지 유엔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제 중국과 교역은 또 계속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핵실험을 하더라도 잃을 게 없습니다. 제재를 하더라도. 근데 과연 이번에 핵실험했을 때 중국과 러시아가 과연 계속 북한 편을 들어줄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의문점이 있는데 아마 핵실험을 하더라도 중국이나 러시아는 현재 뭐 미국과 강대강의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북한 편을 들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북한이 이제 핵실험에 나선다면 그 다음 이제 문제는 우리 정부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역시나 이제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전임 정부 문재인 전 정권과는 좀 다른 대응을 할까요? 아니면 어떤 좀 처방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지금 지금 박근혜 정부나 문재인 정부나 윤석열 정부나 정권 초기엔 북한이 상당히 도발을 많이 했고 그에 대한 강대강의 대치 상을 많이 보여왔죠. 뭐 윤석열 정부 들어서 좀 달라진 점은 뭐냐면 최근에 합참 차원에서 도발에 대응을 좀 했었는데 윤석열 정부의 대북 정책에 맞게 비례 원칙적으로 대응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8발 쏘면 우리는 8발. 그리고 이어서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스텔스기 전투기를 동원해서 뭐 공중 무력 시를 한다든지 뭐 그런 적절한 대응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당분간은 뭐 또 해법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 어떤 뭐 비례성과 비례에 대한 이제 대응 원칙을 계속 유지할 걸로 보여집니다. 새 정부 들어서 어떤 대북 메시지도 그렇고 대북 대응도 그렇고 이런 부분이 많이 달라지긴 했는데 또 달라진 점 중에 하나가 한미 공조로 대응한다는 점이 조금 더 눈에 띕니다. 만약에 지금 핵실험을 하게 된다면 미국 측은 어떻게 또 대응을 하게 될지 또 한미가 공조로 대응하는 부분은 또 어떻게 달라질지도 짚어주시죠. 지금 확정억제란 말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확정억제란 말은 이제 한미 이제 고위급 협의체에서 전략 자산의 전개를 이제 한반도에 한다는 그런 뜻이 주가 되는데 지금 한반도 주변의 미군의 배치를 봤을 때는 괌에 6월 초부터 해가 B-1B 폭격기가 한 4대 정도 와 있고요. 뭐 일본 주일미군 기지에는 F-22 스텔스 전투기 그리고 알래스카에서 또 스텔스 전투기 F-35A 또 비행대가 또 와 있습니다. 뭐 이런 전략들은 뭐 지금 내일 당장 북한이 핵실험을 하더라도 미국과 한국이 연합을 해서 한반도의 전략자산 전개시킬 수 그런 준비가 다 돼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뭐 제가 또 좀 독특한 점을 말씀드리면 이번에 저도 옛날 그 합참했을 때 핵실험 TF에서 같이 또 한 적이 있습니다. 경험이 있는데 그 당시 이런 언론 보도 내용들은 거의 다 보안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고위 관계자가 계속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뭐 실시간 중계를 합니다. 이게 거기 보면 이제 우크라이나 전투 보면 미국이 러시아의 침공을 막기 위해서 계속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차원에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자신감이 있다는 어떤 표현일까요? 뭐 그런 총도 있고 게다가 충격 효과가 많이 들죠. 김빼기라고 표현하잖아요. 옛날에는 이게 보안이라 가지고 이게 숨기다 보면 갑자기 핵실험하다 보니까 국민들도 충격이었는데 지금은 뭐 내일 모레 핵실험하도 이상한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뭐 그런 차원에서 대북에 대한 어떤 안보적인 접근과 공개의 의미를 좀 더 이제 뭐 스킬 있게 한다.
미국처럼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아까 그 당정대 협의회에 나온 구호라고 해야 될까요? 얘기는 더 이상 북한에게 일방적으로 끌려나지 않겠다라는 권성동 원내대표, 여당 원내대표의 주문이 있었거든요. 예. 어떻게 보십니까? 뭐 좀 끌려가지는 않죠. 그만큼 지금 뭐 물론 뭐 북한의 다른 이제 경제적이나 대화의 문은 계속 열어두고 있는데 도발에 대해서 단호히 대응을 하고 있고 오히려 한 발 앞서서 대응하고 있죠. 옛날에는 뭐 우리가 북한이 탄도 미사일 쏘면 그걸로 끝났는데 합참 차원에서 또 공격 편대군 무력 시기까지 또 했어요. 그러니까 북한이 아마 핵실험하면 군사적 조치는 과거보다 훨씬 더 좀 강해질 걸로 보여집니다. 바이든 대통령 방한 이후에 또 방일 이후에 이 북한에 대한 공조 체계가 한미일과 북중러로 좀 나뉠 것이다 이런 분석들도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이제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난 다음에는 일본의 대응도 조금은 달라질 것 같거든요. 많이 달라지죠. 어떻게 될까요? 일본은 그 지금 방위비도 지금 또 2% 증액을 했고요. 증액을 했고 지금 헌법 자체도 지금 좀 바꾸려고 하잖아요. 군사 중에서 물론 뭐 그게 뭐 북한의 도발에 대한 모습인데 또 일본이 자꾸 이런 그 미사일들이 동해 쪽으로 날아가다 보니까 일본은 우리가 조금 틀립니다. 이게 재난 경보 수준으로 지금 움직여요. 그런데 일본 중면에서 과연 이제 과거에 자위대라는 군대가 과연 이제 선제 공격을 할 수 있는 부대까지 거의 국민적인 공감대가 거의 이루어졌다 보여져요. 일본 군대도 확실히 변하겠죠. 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서도 지금 북한의 도발 수위가 높아지는 부분은 이제 더 이상 우리를 지키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위기감이 커지지 않았을까라는 분석들도 나오거든요.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떤 북한의 이런 핵실험이나 도발에 대해서 영향을 주지는 않겠습니까? 우크라이나 사태하고는 좀 연관을 좀 짓기 어려울 것 같은데 북한 입장에 봐서는 뭐 모르겠어요. 항상 정권 초기에는 이렇게 도발을 강도를 높여왔고 그에 따라서 자기들이 기선을 제압하고 협상력을 높이려고 하는 게 늘 모습이니까. 근데 지금 모습인데 이제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완전히 처음에 그걸 받아주지가 않죠. 전혀. 뭐 대선 때부터 벌써 확장 억제라든지 뭐 선제 타격 발언까지 나온 상황에서 그렇게 과거 문재인 정부처럼 그렇게 협상을 위해서 굳이 이렇게 안 할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앞서 그 홍주혜 기자가 전해준 내용을 보면 전원회의 안건 등을 심의했기 때문에 곧 열릴 거다 이렇게 전망되고 있거든요. 결국 이제 핵실험 메시지가 나올 것인가 관건인데 어떤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좀 예상할 수 있을까요? 저는 뭐 예상만 하겠습니다. 뭐 확실히 모르겠지만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지금 북한 입장에서는 지금 뭐 코로나 내부적인 상황도 있고 이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과거와 같이 한반도 긴장 상황을 통해서 내부의 긴장을 좀 더 하고 결속력을 다지고 게다가 지금 그 우리 윤석열 정부도 정권 초고 미국 바이든 정부도 지금 강하게 돌아서는 이상 기선을 뺏기지 않으려면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도발보다는 더 큰 도발의 강도를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최근에 보면 북한이 이제 탄도미사일 8발을 이제 한 30여 분간 무더기로 발사했잖아요. 그것도 보면 이제 웬만한 도발 가지고는 이제 뭐 국적을 안 하니까 이제 도발의 강도를 좀 높이겠다. 라는 의도로 뭐 북한의 대응도 좀 더 강해질 걸로 보여집니다. 점점 더 도발 수위는 올라가고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북한의 핵실험 가능성까지 나오고 있는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어서 북한 핵 관련해서 한반도 어떤 안보 상황까지 짚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신종우 국방안보포럼 전문연구위원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안전운임제 확대와 일몰제 폐지를 요구하는 화물연대 총파업이 이틀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국 곳곳에서 물류난이 현실화하고 있는 가운데 주요 항구의 수출입 하역과 선적에도 차질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부산항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차상은 기자. 네, 부산 신항에 나와 있습니다. 오전 분위기는 부산항이 차분한 분위기였는데 상황 변화가 있습니까? 네, 현재까지 수출입 차질은 벌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만 일대를 오가는 컨테이너 운반 차량들의 모습은 평소와 비교하면 확연히 줄어들었습니다. 현재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이곳 부산 신항 일대에서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다행히 사측이나 경찰과 큰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항만업계에서는 화물연대 파업이 길어지면 수출입 물류 차질이 불가피할 거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원활한 물류 처리를 위해서는 수출입 컨테이너의 빠른 운반이 필수적인데요. 운반되지 못한 컨테이너가 가득 쌓이면 항만이 마비 상태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항만의 컨테이너 보관 비율을 뜻하는 장치율은 부산항의 경우 현재 74.5%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평균보다 4%포인트 이상 높아졌습니다.
터미널 운영사들은 빈 컨테이너를 외곽으로 옮기고 있고 부산항만공사도 임시장치장을 확보해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사정이 그나마 나은 컨테이너 항만과 달리 전국 곳곳의 사업장에서는 물류 차질이 시작됐습니다. 경기 의왕의 시멘트 유통기지와 현대제철 포항공장 등에서는 파업 첫날인 어제부터 물량 출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하이트진로 경기 이천공장 앞에서는 출하 화물차를 막아선 화물연대 조합원 15명이 경찰에 체포됐고 부산과 광주에서도 화물차 운행을 방해한 조합원들이 연행되는 일이 속출했습니다. 경찰은 또 어제 울산에서 화물차 운행을 막는 과정에서 경찰관을 폭행한 혐의로 체포한 화물연대 조합원 4명 가운데 A씨 등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확대하고 일몰제를 폐지하기 전까지는 파업을 이어갈 방침이어서 협상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물류난이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부산 신항에서 YTN 차상은입니다. 네, 코로나19 이후 2년여 만에 항공 규제가 완전하게 해제됐습니다. 백신 미접종자의 자가 격리까지 해제되면서 자유롭게 해외에 나갈 수 있게 된 사람들은 한껏 들떠 있습니다. 다만 코로나19로 줄어든 항공편이 예전 수준으로 회복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윤성훈 기자. 네, 인천국제공항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부터 항공 규제가 모두 풀렸는데 공항 분위기 어떻습니까? 네, 해외로 나가려는 사람들이 모여 대기하는 모습이 곳곳에서 보입니다. 비행편이 없는 일부 시간대는 다소 한적한 분위기였지만 오후 들어선 해외로 나가려는 사람들이 많아져 다시 붐비는 모습입니다. 2년여 만에 다시 해외로 나갈 수 있게 된 사람들은 한껏 들뜬 모습이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저 하와이로 여행 가려고 하는데 여행 간 지는 한 2년 정도 만에 가는 것 같아요. 많이 들뜨는 편이고 그리고 좀 기대가 되는 상황입니다.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좀 제약이 좀 컸었는데 외국을 나가면서 좀 많이 자유롭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뭐 하늘문도 열리고 지금 뭐 해외도 이제 다 열리고 그래서 지금 상당히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 너무 들떠 있고 가서 신나게 재밌게 놀다 올 예정입니다. 스쿠버 다이빙도 하고 뭐 관광지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코로나19 상황이 다소 진정되면서 오늘 하루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들어오고 떠나는 인원은 4만 명에 달하는 등 이용객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2년 2개월 만에 항공 규제도 완전히 풀리면서 이용객들은 더 증가할 전망입니다. 그동안 인천공항의 매시간 항공기 도착 편수는 기존 40대에서 20대로 축소 운영했습니다. 또 방역 문제로 저녁 8시부터 다음 날 새벽 5시까지는 공항 운영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상 회복에 맞춰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나자 규제를 없애고 인천공항을 24시간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백신을 맞지 않은 입국자의 격리 의무도 없어졌습니다. 다만 입국 전후 검사는 현행대로 유지합니다. 입국할 때 PCR 검사나 전문가용 신속항원 검사 결과를 제출해야 하고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네, 이렇게 규제가 풀리면서 숨통이 좀 트이긴 했지만 항공편 운항이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회복되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고요? 네, 아직 비행편 자체가 많지 않은 상황입니다. 항공사들의 이번 달 운항률은 코로나19 이전과 비교했을 때 20% 수준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항공사들은 당장 정기 운항을 확대하는 걸 조심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해외 현장 인력 확충 등 준비해야 할 사항도 있지만 혹여나 수요가 공급을 따라오지 않을 가능성 등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미국과 유럽 등을 오가는 비정기 운항부터 차츰 늘려나가겠다는 계획입니다. 공급이 아직 회복되지 않아 비행기표 가격이 예전보다 비싼 상황인데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여파로 유류세가 인상된 점도 비행기표 가격을 높였습니다. 하지만 공항 이용객 수는 연말까지 매달 400만 명 정도로 늘어나 코로나19 이전의 70%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YTN 윤성훈입니다. 세계 각국에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원숭이 두창이 오늘 국내에서 2급 법정 감염병으로 지정됐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원숭이 두창을 2급 감염병으로 지정하는 감염병 고시 개정안이 행정 예고를 거쳐 오늘 0시부터 시행됐다고 밝혔습니다. 2급 감염병은 확진자 발생 시 의료기관은 24시간 내에 신고해야 하고 감염자는 격리 조치됩니다. 이에 따라 원숭이 두창 확진자 격리 기간은 3주 정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감염력 소실 여부가 격리 일수의 중요한 기준이라며
원숭이 두창의 경우 코로나19처럼 7일로 정해진 게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질병관리청은 관련 증상이 모두 사라질 때까지 환자를 격리할 방침이며 이 기간은 3주 정도로 예상하지만 최종 격리 해제 여부는 의료진이 판단하게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방선거 직후에 과연 우크라이나를 제일 먼저 달려가는 것이 우선순위였을까? 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와 전진석 의원 사이의 설전 며칠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를 놓고 당내 주도권 쟁탈전이다, 또 차기 당권 둘러싼 신경전이다, 여러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방문을 마친 뒤 현재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귀국을 앞두고 있는 이준석 대표와 직접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자, 이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우크라이나 일정을 마치고 지금은 바르샤바에 계시다고요? 예, 사실 저희가 어제 우크라이나 국경을 넘고 지금 바르샤바에서 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육모 방방의 질문부터 하고 싶습니다만 현장이 현장이니만큼 우크라이나 현지 얘기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우크라이나 당국자들도 만났다고 하는데 직접 목격하신 전장의 현장 어떠셨어요? 저희가 참 짧은 일정 속에서 많은 곳을 가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르비우라고 하는 도시에서는 국제적으로 NGO나 아니면 구호단체들이 어떻게 활동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 안에서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인도적 지원들이 어떻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했고, 한국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그들의 요청을 들었고, 그리고 부차와 이르핀이라는 이제 격전지에 가서는 실제로 전쟁 과정에서 어떤 참상이 발생했는지, 그리고 이건 물론 우크라이나 쪽 입장이긴 합니다만은 네. 러시아군의 전쟁 과정에서의 어떤 반인륜적 범죄라든지 이런 것들을 어느 정도 증거를 보고 저희가 이렇게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도인 키이우에서는 저희가 우크라이나 고위 관계자들과 만나가지고 실제로 그들이 한국에게 요청하는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 가지고 구체적인 설명을 들었습니다. 한국에 요청한 것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뭐 당연히 그들은 지금 전쟁 상황에서 무기라든지 군사적 지원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네. 또 재건 사업이라든지 아니면 또 인도적 지원에 대한 포괄적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 뭐 군사적 지원이나 무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제 입장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네. 정부 당국의 입장을 전달하겠다는 취지로 말을 했고, 나머지 재건 사업이나 아니면 또 그런 인도적 지원에 대해 가지고는 저희가 당 차원에서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이나 물색할 수 있는項目들을 물색하기로 했습니다. 네, 젤렌스키 대통령도 직접 만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얘기 나눴습니까? 젤렌스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현재 전장 시찰이나 이런 과정 등을 통해 가지고 굉장히 밀도 있는 일정을 하고 있어가지고 네. 저희가 그 회담하고 만나가지고 저희가 그 우크라이나에 대한 저희의 어쨌든 자유와 평화를 위한 지지 의사를 밝히고 젤렌스키 대통령도 그에 대해 가지고 당연히 비슷한 취지에서 화답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내일 귀국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귀국하자마자 또 질문들이 쏟아지겠죠. 아무래도 정진석 의원 간의 설전 등 이른테면 이제 주도권 경제, 신경전 질문이 좀 주를 이루지 않겠습니까? 저희도 SNS 통해서 워낙에 많은 공방 주고받으셔서 정리하는 데 좀 시간이 걸렸는데 먼저 정진석 의원이 좀 보낸 얘기 메시지 중에 자기 정치다 이런 얘기 많이 하고 있거든요. 여기에 대한 이 대표님의 생각부터 들어보죠. 그 당대표가 자기 정치한다는 건 뭐냐면요. 네. 예를 들어 당원들 불러놓고 내가 와 이러면서 내 세력 모으고 이렇게 하는 게 자기 정치예요. 근데 제가 당대표 되면서 그런 거 한 적이 있습니까? 지금 우크라이나 가는 것 같은 경우에도 제가 우크라이나는 전쟁 지역이고 여행 허가가 필요한 지역인데 제가 이거를 외교부나 대통령실과 상의하지 않고 왔겠습니까? 그러니까 네. 정진석 부의장께서 굉장히 저간의 사정을 모르고 지적하신 것 같은데 네. 소위 윤핵관이라 불리시는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상황 파악을 잘못하고 이렇게 지적을 하셨는지 저도 의아하고 네. 특히나 대선 때 기억하시는 분도 있을 겁니다. 우크라이나에 대해 가지고 우리 당은 당 차원에서 그리고 대통령 후보 시절에 대통령께서도 지지 의사를 표명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입장이 변하지 않는 선에서
제가 지금 우크라이나의 정당 외교 차원에서 와서 지지를 네. 표명하고 우리 한국이 재건 사업이라는 데 참여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살피는 것이 왜 자기 정치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맥락 없이 거기다 갑자기 뭐 러시아를 화나게 만든다는 취지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당의 방침과도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고 정진석 네. 부의장 같이 정치 경험이 풍부하신 분이 이런 사정을 모르지 않을 텐데 어떤 다른 의도가 있는 게 아니라면은 왜 이런 말씀하셨을까? 저는 의아하긴 합니다. 네, 저간의 사정이라는 건 어떤 사정일까요? 제가 말씀드린 건 자기 정치하려 그러면은 제가 이걸 완전히 개인적인 방문으로 제가 무슨 관광 온다든지 이렇게 해야지 하는 것인데 이게 어떻게 자기 정치가 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예를 들어 관광을 다니려고 했으면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어디 따뜻하고 양지 바른 곳에 갔겠죠. 전쟁통에 없겠습니까? 네. 정 의원 쪽에서는 이제 왜 지금이냐, 선거 끝나자마자 왜 우크라이나부터 갔느냐를 얘기하는 건데요. 여기에 대해서는요? 선거 전에 가면 전에 갔다 뭐라 할 것이고 선거 끝나고 가면 끝나고 갔다 뭐라 할 것이고 어차피 네. 그냥 뭐라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크게 뭐 그런 게 명분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제가 네. 선거 끝난 직후부터 저는 혁신위 출범 같은 것도 다 준비해가지고 필요한 사항들을 다 마무리하고 왔고 그리고 또 광주에서 가서도 제가 또 광주 시민들께 이번에 역대급 투표를 하게 해주신 것에 대해서 네. 감사 인사를 하고 올라오고 이렇게 다 했습니다. 제가 그럼 선거 끝나고 뭘 했어야 된다는 것인지 구체적인 이야기가 필요하거든요. 네. 선거 지고 났다면 저희가 뭐 선거 지고 나 수습하고 이런 게 필요하겠지만은 선거 이기고 나가지고 제가 국제적으로 국제사회에 필요한 연대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우크라이나 연대 뭘 해야 된다는 것이니까 이게 네. 우크라이나 갈 때가 아니다라고 하면 지금이 뭐 할 때다를 오히려 역으로 제시하셔야 돼요. 제가 그걸 안 하고 왔으면 뭐라 하겠지만 좀 할 거 다 하고 왔습니다. 네. 이번에 그 이준석 대표님 오늘 그 인터뷰 준비하면서 저는 그때 부산에 갔을 때 이를테면 뭐 자명이 아니라고 했습니다만 부산행도 생각이 나는데 물론 결은 좀 다릅니다만 지금 계속해서 SNS를 통해서 정 의원과 공방하고 계시거든요. 정진석 의원이 SNS에 올린 글 중에서 좀 반박을 해야겠다. 뭐 여러 가지 표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어떤 표현에 좀 반박하고 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야속한 저는 그건 잘 부분이 모르겠고 있다면요? 예. 이게 도대체 왜 나온 지적인지도 모르겠고 저는 이게 지금 뭐 중간에 보면 뭐 선배로서 무슨 뭐 이런 어른으로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네. 그건 최근에 변화한 당의 모습 속에서 나이로 누구 찍어내리려 그러고 뭐 선배 후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뭐 제가 먼저 뭐라 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가만히 있으면은 매번 그런 공격을 받은 다음에 제가 거기에 대해서 최소한의 반박을 하면요. 네. 왜 분란 일으키냐고 저한테 그래요. 먼저 저를 안 때리면 되는 겁니다. 그 기초적인 사실을 모르고 자꾸 그렇게 좀 이치에 맞지 않는 지적을 하시면은 제가 반박할 수밖에 없죠. 정 의원이 뭐라고 먼저 하면은 네, 말씀하세요. 반박하면은 왜 반박했냐 그러고 가만히 있으면 왜 가만히 있냐 뭐라 그러고 이런 상황에서 이게 무슨 당황입니까 이게.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제3자 입장에서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지금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이를테면 연승을 해놓고도 왜 이렇게 당권 경쟁이 빨리 시작됐을까라는 의문이거든요. 결국 공천권 문제일까요? 어떻게 좀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뭘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저는 우크라이나 오기로 하고 우크라이나 온 거고 네. 제가 혁신이 출범한다고 했는데 공천권 경쟁으로 그걸 승화시킨 것은 분명히 당권을 노리고 있는 분들일 겁니다. 제 임기는 내년까지고 제가 공천하는 것도 아닙니다. 저는 다만 이번에 공천 과정에 있었던 시스템적인 문제 같은 것들을 네. 들여다봐야 된다 해가지고 공천관리위원이었던 최재형 의원한테 위원장을 맡아서 혁신위에서 다뤄달라고 이야기한 것뿐이고 내용이 뭔지도 아무도 몰라요. 최재형 의원이 뭘 다룰지도. 근데 그 상황에서 먼저 선제적으로 공천권을 이준석이 노리고 있다 이런 얘기하는 것 자체가 머릿속에 그분들은 공천만 가득한 거예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있는 게 공천밖에 없으니까 당이 혁신하자 그래도 공천 얘기는 내 얘기인가 싶어가지고 바로 이제 뛰쳐나오는 거죠. 이번에 아주 좋은 바로미터가 될 겁니다. 당이 혁신하자 그랬더니 자기 얘기인 줄 알고 뛰어나오신 분들 다 이름 기억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정리하면 혁신위원회 구성 놓고도 이를테면 이준석 혁신위 아니냐, 뭐 철원하람 변호사를 뭐 지칭해서 그런 얘기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그쪽에 있는 이준석 대표님이 바라보시는 그쪽 사람들 머리에는 공천 생각만 있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제가 이제는 저한테 뭐라 하시는 분들의 사고체계를 잘 알기 때문에 네. 혁신위를 띄워도 분명히 저한테 뭐 이상한 얘기 할 것 같아가지고 예. 애초에 혁신위 구성하면서 제가 최고위원들한테 다 얘기했어요. 내가 그러면 이걸 독점하지 않을 테니까 최고위원들이 한 사람씩 추천해가지고 개혁적인 사람을 추천해가지고 혁신위를 구성하자. 그래가지고 최고위원들이 동의했거든요. 자, 그래서 저는 위원장으로 최재형 의원을 추천했죠. 그리고 김용태 최고위원이 제가 알기로는 천하람 변호사를 추천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최고위원 하나를 제가 지금 밝힐 수 없지만은 네. 정의용 의원을 추천했습니다. 뭐 이렇게 구성하는데 뭐가 이준석 혁신이라는 것인지. 그리고 제가
아마 정진석 부의장께서 가장 잘 아실 겁니다. 이번에 공천관리위원회 지방선거 때 구성할 때 제가 최재형 원장 한 분 딱 이분은 공명정대한 분이니까 이분 정도는 제가 추천하겠습니다 하고 나머지는 정진석 부의장께서 다 구성하셨어요. 네. 그러니까 그거는 그러면 정진석 공천이었습니까? 저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네. 제가 만약 당대표로서 권력을 사유할 생각이 있었다면요. 제가 지방선거 공천관리위원회를 장악하지 제가 혁신위원회를 왜 장악합니까? 그러니까 이거 다 저간의 사정을 다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무슨 당을 사당화하려고 한다는 거는 말 그대로 무슨 뭐 그냥 이준석이 하는 건 다 싫어라고 하는 거랑 비슷하죠. 네. 자, 그럼 저는 정리해. 이번에 솔직히 제가 우크라이나 와가지고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지 연대를 밝히니까 러시아 역성을 들은 분들을 보면서 네. 자칫 잘못하면 이준석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하면 그것도 반대하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거 네. 왜 이렇게 된지 모르겠습니다. 네, 왜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다. 그럼 흙탕물을 아까 먼저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결론적으로 이를테면 윤핵관 그룹에서 선제적으로 좀 공천 놓고 견제적인 성격으로 좀 이렇게 내로남불 같은 어떤 논란을 일으켰다 이런 말씀이신 거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아니 제가 당내에서 있었던 이런 얘기 논쟁이잖아요. 모든 건 항상 제가 시작하는 거 없어요. 역사적으로 한번 추적해 보십시오. 갑자기 저한테 누가 말한 다음에 저랑 얘기해서 녹취를 막 터뜨리는 사람이 있지 않나. 나중에 네. 가가지고 이번에도 보면은 제가 갔다 오는데 갑자기 거기 왜 가냐고 무슨 이렇게 얘기하지 않나. 그리고 저한테 지적하니까 제가 맞받아치는 거지. 제가 누굴 먼저 때렸습니까? 네, 아까 제가 서두에서 육모 방망이 얘기를 했기 때문에 질문을 드리면 그 역시 또 정진석 의원을 겨냥한 것이 아니냐. 왜냐하면 과거에 정 의원께서 그런 언급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 육모 방망이와 관련된 어떤 정치적 메시지가 있었는데 겨냥한 겁니까? 당연히 겨냥했죠. 그거는. 아니 그리고 이게 뭐 비꼬는 그냥 직설적으로 이야기할까요? 제가 그러면 네. 그러니까 사실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은 더 당의 분란이 커질 겁니다. 그러니까 가볍게 제가 항상 저는 풍자 아니면 이렇게 틀어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네. 진짜 비꼬는 게 아니라 한번 진짜 팩트로 한번 전부 다 지적해 볼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내 정치에 있어가지고 적당히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적당히 해야 되는데 지금 우크라이나 오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왜 이런 지적들이 있는지 거기다 뭐 나이가 어떻고 뭐 선배로 어떻고 이런 얘기할 거면요 앞으로 나이 순을 뽑죠. 당대표도 그렇고 진짜. 네. 아무튼 근데 지켜보는 입장에선 집권 여당의 대표와 또 중진, 5선 중진 의원 간의 어떤 SNS 설전, 물론 건전한 토론으로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비판적인 시각도 있거든요. 혹시 돌아오시면 정 의원과 좀 직접 만나실 생각은 없으신가요? 저는 이런 이야기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이야기인 게 네. 먼저 여러 가지 이야기한 다음에 거기서 반박하면은 뭐가 설전이 있다 이런 식으로 가는 거면요. 예를 들어 어떤 그런 지적이 들어오면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말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거를 지금 1년째 겪어오고 있습니다. 네. 제가 대통령 선거 끝나고 나니까 뭐 더 크게 이길 수 있었는데 이준석 때문에 작게 이겼다라는 현상이 있었죠. 지방선거 이번에 크게 이기고 났더니만은 뭐 경기도를 이길 수 있었는데 이준석이 단일 안 해쳤다 이런 식으로 나오죠. 이런 거 제가 듣고만 있어야 됩니까? 지금까지 듣고만 있었더니 상황이 어떻게 됐습니까? 네. 네. 그리고 어제는 또 이 천하람 변호사가 혁신위원인 천하람 변호사가 뭐 그대로 전하면 선거 때 이준석 대표를 뭐 쪽쪽 빨아먹었다 이런 표현으로 또 논란이 됐고 보도가 됐는데 여기에 좀 덧붙이실 말씀 있으세요? 뭐가 논란이었습니까? 제가 이재명 후보랑 김통환 가지고 설전 벌이고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네. 그거 누가 저한테 시켜서 했습니까? 제가 당을 위해서 다 한 것들이고 저라고 중진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 하는 것처럼 뒤에서 점잠 빼고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 없겠습니까? 제가 그거 몰라서 안 하겠습니까? 네. 그런데 사실 선거를 이기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그런 역할을 맡아야 되는 것이고 정작 그 역할을 할 때는 아무도 나서지 않았어요. 그런데 선거 끝나고 나니까 지금 와가지고 또 이상한 이야기하고 저는 이런 거는요. 저는 이거는 근절돼야 될 모습이다. 예, 선거 때 우리 당이요. 지금까지 사실 한 지난 1년 전까지 제외하고는요. 우리 당은요. 항상 민주당에서 선동하고 날조하고 이러면 두들겨 맞고 이렇게 선거를 치러왔었거든요. 거기에 공세적으로 나가가지고 처음으로 이기고 이렇게 선거를 했더니만은 그 다음에는 오히려 뒤통수 때리려고 기다리고 있는 거 이게 올바른 정치인지 묻겠습니다. 네, 앞서 나이 얘기하는 거 좀 싫어하지만 저도 뭐 나이 얘기를 언급하고 싶진 않습니다만 객관적인 상황에서 대표님이 영선이신 점 또 30대이신 점을 포함해서 입지도 좀 영향이 있다 이런 해석도 있고 좀 정리해서 뭐 이른바 윤핵관들의 어떤 영향력 확대 이런 측면으로 좀 복합적으로 당을 좀 지켜보는 시선이 있는데 아무튼 돌아오시면 어떻게라도 정리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당 상황을 굉장히 이례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돌아오셔서의 어떤 계획이 있다면요? 제가 다른 건 모르겠지만 윤핵관을 대표하시는지도 잘 모르겠습니다. 정진석 그 부의장께서. 지금 저도 뭐
현장에 없다 보니까 피상적으로 이렇게 언론을 통해 가지고 정진석 부의장님의 반응을 접하는데 네. 언뜻 보면 되게 외로워 보이세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의 의중, 본인의 의중인 것 같은데 왜 이런 무리수를 두고 계시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대표님 거취와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문 드리면 결국 이제 그 윤리위 얘긴데 이 뭐 결과를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24일에 결과에 따라서 징계 결과에 따라서 좀 대표직과 관련돼서 좀 거취에 대한 궁금증도 있거든요. 어떤 입장이십니까? 저는 윤리위를 할 거면 공개로 처리를 하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저는 윤리위 할 거면 하고 네. 그리고 이 사안에 대해 가지고 윤리위가 어떤 판단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일단 윤리위 판단을 지켜보겠다 정도로 해석하면 될까요? 제가 뭐 윤리위 판단을 그럼 지켜보지 제가 뭐 윤리위를 없애겠습니까 지금? 네. 그러니까 저는 애초에 이런 질문 자체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계속 끝없이 이런 얘기를 나오게 해가지고 당대표 대해 가지고 대중적인 어떤 부정적 이미지 형성하려는 분들이 있어요. 네. 근데 그거 지금 1년째 해온 거 아닙니까? 네. 1년째 네. 제가 지금 솔직히 야 이거 한번 책으로 정리해 볼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대부분 드러나지 않은 핍박도 얼마나 많이 받았겠습니까? 한번 보시죠 어떻게 되는지. 네, 아무래도 조기 당권 경쟁과 관련해서 대표님의 좀 거취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질문을 드릴 수밖에 없었고, 자 끝으로 어제 마침 또 안철수 의원과 또 인터뷰를 했거든요. 안철수 의원이 당선 직후에 대표님 포함해서 지도부한테 문자 한 통 받은 게 없다라고 했는데 정말 어떤 메시지가 없었나요? 제가 안철수 대표에게 따로 메시지를 드리지 않은 게 왜 이슈가 되는지 잘 모르겠고요. 네. 저는 안철수 대표께 이번에 선거 기간 중에 선대위원장도 제안했었고, 근데 그분 선거 뛰다가 중간에 자기가 사실상 경기도 선대위원장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경기도 선거 이길 것 같으니까 그런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는 또 경기도 선거 지고 나니까 그런 말 싹 들어가셨어요. 그러니까 정치인은 선언하고 책임지고 결과를 내고 이런 겁니다. 네. 결국엔 가가지고 이길 것 같으면은 이야기했다가 지니까 조용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책임 정치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번에 안철수 대표께서 선거에 참여하셔가지고 어떤 공을 세우셨는지에 따라가지고 저는 뭐 국민들이 평가할 거다 이렇게 보는 거지. 아니 제가 하라는 것도 안 받으시더니만 지금 와가지고 전화를 안 받았다. 이게 뭡니까 진짜. 그래도 국민의힘 대표신데 삼성 중진으로서 지금 안철수 의원도 어제 첫 출근을 하지 않았습니까? 뭐 이 자리를 통해서 메시지 없으세요? 한 말씀 하신다면. 뭐 건강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최근에 뭐 열심히 하시다가 건강도 이렇게 잠시 이렇게 안 좋아지셔가지고 쓰러지기도 하셨다고 하는데 아무쪼록 건강하셔야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끝으로 내일 돌아오셔서 뭐 우크라이나와 관련해서 대통령에게 보고도 예정돼 있던데 계획 끝으로 여쭈겠습니다. 뭐 사실 우크라이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윤석열 정부 그리고 달라진 국민의힘이 국제사회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적극적인 개입을 하겠다라고 선언한 이상 저희가 한 번은 짚고 넘어가야 될 문제고요. 당연히 우리 외교 공관에 있는 외교 공무원들도 굉장히 이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연구하고 있겠지만은 네. 또 저는 당 대표로서 정부적 판단을 할 수 있는 당사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대통령께 진지하게 이런 현장에서 파악된 내용들을 말씀드리고 또 네. 그걸 바탕으로 판단은 대통령께서 하시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안전하게 귀국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양교도소에 수감 중인 이명박 전 대통령이 최근 검찰에 형 집행정지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심의위원회를 거쳐 이 전 대통령의 신청을 받아들일지 결정할 예정입니다. 정치권에선 광복절 특별 사면 가능성도 언급되고 있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출근길에 지금은 언급할 단계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나혜인 기자. 네, 사회부입니다. 네,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신청한 형 집행정지,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의 변호인은 오늘 YTN 기자에게 지난 3일 건강 문제를 이유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전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의 구체적인 건강 상태는 허가 여부가 결정되면 알리겠다고 즉답을 피했는데 검찰은 의사와 법조계 인사 등이 참여하는 심의위원회를 거쳐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형사소송법은 현저히 건강을 해칠 염려가 있거나 나이가 70살 이상인 때 징역형의 집행을 정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올해 81살인 이 전 대통령은 재작년 10월 횡령과 뇌물 같은 죄로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을 확정받고 복역하고 있습니다. 형 집행정지를 신청한 건 재작년 12월에 이어 두 번째입니다.
당시 이 전 대통령은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동부구치소에 수용돼 있었는데 고령인데 감염병까지 걸리면 건강이 위험할 수 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후 안양교도소로 이감된 뒤에는 당뇨 같은 지병을 치료한다며 외부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해왔습니다. 이번 형 집행정지 신청을 계기로 정치권에선 다시 특별사면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 기간 줄곧 사면 필요성을 주장해온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광복절에 처음으로 사면권을 행사할 거란 관측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은 오늘 아침 출근길에 이 전 대통령 사면은 지금 언급할 문제는 아니라고 일단 선을 그었습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오늘 국회에서 여러 차례 얘기했듯 국민 통합과 국가 위신 차원에서 이 전 대통령 사면은 필요하다는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당대표 직무대행은 윤 대통령이 취임한 지 한 달도 안 돼 사면을 언급한다면 대통령 당선에 공을 세운 이 전 대통령 측근들의 여론을 먼저 듣는다는 우려가 나올 수 있다며 국민 생각을 충분히 살펴야 한다고 응수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보수단체의 시위가 연일 벌어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도 어제 출근길에 법에 따라 되지 않겠나 짧은 언급이 있었죠. 그렇다면 다른 대통령들의 자택 앞 시위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현재 가장 많이 언급되는 건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열린 구속 촉구 시위였습니다. 2017년 10월부터 넉 달 동안 이명박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는 시민단체들의 시위가 이어졌는데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구속되기 전까지 1인 시위, 단식운동, 촛불 집회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특히 이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에 당시 민주당 인사들이 참여해 지지 발언을 한 적이 있는데요. 최근 민주당이 전직 대통령 사저 앞 시위를 제한하는 법 개정을 시도하자 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냐며 여권을 중심으로 공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사저 인근 집회와 시위는 많은 논란이 됐습니다.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되고 삼성동 사저로 돌아갔을 당시 인근 주민들은 일상이 180도 달라졌다고 호소할 정도였습니다. 지지자들이 적게는 100명, 많게는 700여 명이 몰려 길을 지나는 것도 힘들 뿐더러 폭언과 욕설로 과격한 분위기가 조성됐다는 것이죠. 특히 당시 박 전 대통령 사저 바로 앞으로 초등학교가 인접해 있어서 잠시라도 휴교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항의는 물론 탄원서까지 제출할 정도였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어땠을까요? 봉화마을로 돌아갔을 당시엔 많은 관광객들이 몰리곤 했죠. 하지만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구속되자마자 친박단체 500여 명이 봉화마을에 찾아가 박 전 대통령 석방을 촉구하는 집회를 개최했습니다. 대형 확성기를 동원한 태극기 집회가 이어졌고 당시 권양숙 여사가 봉화마을 자택에 머물고 있어 경찰 등이 사저 경비를 강화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집회 참가자가 행진을 지켜보던 여고생을 폭행해 입건되는 일도 있었죠. 이처럼 전직 대통령 사저 앞 시위는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하는 등 많은 논란을 일으켰는데요. 최근엔 진보 성향 단체를 중심으로 문 전 대통령 사저 앞 시위를 막기 위해 박근혜 전 대통령 사저 앞에서 보복 시위를 하겠다고 경고하면서 인근 주민들의 피해가 더욱 커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검찰 인사로 조각 모음, 윤석열 정부의 초대 금융감독 원장으로 이복현 전 부장검사가 기용이 되면서 인사편중 논란이 더 번지고 있습니다. 여야 모두 지방선거 이후 내용이 불거지고 있는 가운데 오늘 원구성 협상에 나서긴 했지만 결론 내지 못했습니다. 이런 내용 포함해서 정치권 주요 이슈들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노동일 경희대 교수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금감원장 얘기하겠습니다. 검찰 내 윤석열 사단의 막내로 알려진 인물이 또 인선되면서 검찰공화국 앞서 영상 구성에서처럼 논란이 일고 있는데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복현 금감원장뿐만이 아니고 네. 정부와 대통령실에 이제 검찰 출신이 많이 포진했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네. 이제 금융감독원장에 이제 검찰 출신이 들어온 게 가장 이제 두드러지게 보이죠. 네. 금융감독원장은 그동안 주로 이제 행시 출신들, 행시 출신의 이른바 정통 관료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99년 출범 이후 처음이라고 처음이 이제 하더라고요. 검찰 출신이 네. 들어오기 때문에 기존에 지금 윤석열 정부 출범한 다음에 대통령실과 정부에 많이 포진한 것과 이제 같이 맞물리면서 더욱 더 이제 얘기가 되는 것 같은데 네. 검찰 출신이 들어온 게 나름 뭐 파격 인사는 파격 인사예요. 파격 인사인데 네. 금융감독원의 자리라는 게 여러 가지 금융기관들 간의
영역 조정도 있고 또 금융 산업의 문제, 금융 정책의 문제 이런 것들도 있는데 네. 과연 이런 것들을 검찰 출신이 해낼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우려거든요. 단지 이제 그 라임이나 옵티머스 사건 같은 거 뭐 이런 부분들을 더 이제 심도 있게 보겠다. 문재인 정부 때 그러한 어떤 그 금융 사기 사건들이 잘 안 됐다라는 게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이라고 그래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검찰 출신, 그리고 특히 이복현 이 금감원장 이분은 그 이제 경제 관련 금융 수사를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게 지금 정부의 입장이거든요. 네. 근데 아무튼간에 그러나 검찰 인사가 많은 데다가 금융이라는 특수한 분야에 검찰 출신이 들어온 것에 대한 우려가 분명히 제기되고 있다. 그 말씀 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두 가지 갈래로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가지는 이렇게 정부 요직에 지금 보면 대통령실 또 금융정보사정 전면에 이렇게 검찰 출신이 전면에 이제 나서는 점,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말씀하신 대로 이를테면 검찰식 좀 행정을 우려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의 어떤 그 인사 비판, 네. 이거는 모든 정권에서 다 했던 것 같아요. 저도 기억이 나는데 네. MB 정권 때는 이른바 고소영 내각이라 가지고 그죠? 뭐 고려대 소망교회 결국 이명박 대통령과 뭔가 연관이 있는 사람들 아니냐. 그다음에 이제 바로 직전 정권에서도 뭐 캠코더라고 들이 붙였죠. 캠프 출신, 코드 맞는 사람들, 더불어민주당 출신. 그러니까 늘 대통령과 이렇게 그 비슷하거나 알고 있는 사람 일해봤거나 이런 사람을 중심으로 이제 그 인사를 하고 있다. 그래서 뭔가 좀 널리 인재를 구해야 하지 않느냐 이렇게 늘 얘기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도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널리 그 지금 얘기한 대로 인사 정책 전체를 먼저 보자면 그야말로 본인이 알거나 본인이 익숙하거나 본인이 뭔가 이렇게 해봤던 사람들, 일해봤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 위주가 아니고 뭔가 좀 다른 사람들도 좀 널리 구해야 하지 않느냐 인재를 그런 점에 좀 아쉬움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금융감독원은 이분이 뭐 경제 관련 수사 많이 했고 여러 가지 뭐 그런 쪽에 또 뭐 경제학을 전공했고 회계사 자격이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점에 좀 뭐 전문성도 있다 이런 얘기인데. 금융감독이라고 하는 것은 또 금융수사와는 조금 또 차원이 다르거든요. 수사는 정말 뭔가 문제가 벌어졌을 때 범죄 혐의가 있을 특히 그것을 파헤치는 그런 사후적 기능인데 비해서 이 금융감독은 특히 금융감독원장은 은행, 보험, 증권, 신용금고 이런 것도 다 합쳐놓은 엄청난 그런 기능을 가진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것과는 조금 다른데 그걸 전문성 있다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검찰 출신이다, 검사 출신이다 이런 걸 떠나가지고 상당히 그런 어떤 이런 금융감독원장에는 그렇게 적합한 분은 아니지 않느냐 하는 그런 점에서 미시적인 좀 비판도 좀 제기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뭐 대통령실 여권에서는 적재적소 인사다, 능력을 좀 위주로 한 능력주의 인사다라고 하고 있습니다만 민주당에선 검찰공화국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라는 비판이 일고 있고 여기에 이제 대통령이 출근길에 이 말을 얹었습니다. 과거에도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느냐라는 말을 얹었거든요. 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과거에 민변 출신도 민변 출신입니다만 시민단체 출신들이 많이 진출했죠. 문재인 정부 때와 노무현 정부 때 그런 부분을 지적하긴 했는데 이게 시민단체와 이제 민변 이것과 검찰을 이렇게 단순 비교하는 게 좀 일단 썩 그렇게 자연스러워 보이진 않아요. 네. 그러니까 민변 출신입니다만 민변 출신들이 이제 그 민주화 운동 뭐 이런 것과 관련된 분들이 많이 온 것이고, 근데 지금 이건 검찰이라는 특수 직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시민단체나 시민사회 그리고 민변은 여러 가지를 포괄할 수 있는데 검찰이라는 특수한 직군 그런 이분들이 지금 이제 대통령실 정부 이렇게 많이 포진하다 보니까 게다가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 출신이니까 특히 이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금융감독원이라는 데가 유난히 이제 전문 식견을 요구하는 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데 지금 대통령의 윤 대통령의 저 말씀 저에게는 조금 그럼 과거에 그 민변이나 시민단체가 많이 진출한 것도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특정 직군이 또 많이 진출한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비교해서 얘기하는 거는 그때가 잘못됐던 건데 그때가 잘못됐으니까 지금도 괜찮다라고 들릴 수가 있는 거거든요. 네. 저렇게 얘기할 게 아니고 그런 걱정이 있는 건 아는데 지금 이제 이복현 이 금융감독원장이 여러 가지 능력이 있다. 그리고 특히 이제 뭐 대통령이 직접 그런 말씀하기는 어렵겠지만 문재인 정권 때 소위 이른바 그 금융사기에 관련된 여러 가지 사건들 그리고 이제 봐주기 수사 논란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좀 직접 했으면 좋겠어요, 차라리. 그래서 이번에 차라리 검찰 출신을 써서 또 이복현 금감원장이 경제의 식견도 있으니까 좀 색다른 인사를 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과거에 민변 출신이 도배를 했기 때문에 이거 괜찮다라고 얘기하면은 이 검찰 출신이 나름대로 결과를 좀 봐야 되는 거거든요. 무조건 검찰 출신이라고 다 잘못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 논리가 이제 민변 네. 출신이 과거에 도배했기 때문에 또 해도 된다 이렇게 들리기 때문에 그거보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그런 논법을 얘기하는 게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든다. 네.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은 민변은 사회단체이고 또 검찰은 국가기관이기 때문에 좀 다르다는 점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이런 얘기는 민주당에서도 나왔습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그런 말과 함께 전 정부가 했으니 나도 할래라는 어떤 발언은 1차원적 접근이다라고 또 대응을 했어요. 민주당에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의 반응은 적절하지 않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네. 민변 출신, 뭐 참여연대 출신, 특히 뭐 어떤 특정 캠프 출신, 또 능력이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아는 사람 이런 걸 썼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그 인사 정책이 비판을 받았던 것이거든요. 네. 비판 저희도 했고, 근데 그것이 적절하지 않다, 나쁘다고 얘기했다면 그렇게 안 가야 되는 거죠. 그렇게 안 해야 되는데 뭐 이복현 그 신임 금감원장이 인사를 대해서 민변 출신으로 도배했지 않냐 이렇게 한 것은 사실은 적절한 반응은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이 얼마나 전문성 있는 분이냐, 그래서 이분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길 기대하느냐 이런 정도 얘기한다면 저는 뭐 적절한 반응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네. 진짜 문제가 사실은 지난 정권에서 특히 뭐 라인 펀드, 옵티머스 펀드라든지 뭐 VIK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수많은 피해자가 발생했는데 그것을 사전에 감독을 통해서 제대로 막지 못했거든요. 분명히 금감원이. 그리고 사후에도 조치를 제대로 지금 못하고 있고요. 뭐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서 신임 금융감독원장이 뭐 금융감독원장이 바뀐다고 해서 되는 건 아니겠지만 네. 금융감독원이 새롭게 태어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다 더 강력한 감독을 할 수 있다면 뭐 그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사람들이 여러 사람이 얘기할 때는 그래도 뭔가 좀 이거 상식적으로 봐서는 조금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지적이거든요. 그렇게 지적할 때는 네. 그런 점도 좀 일리가 있지만 이라고 조금 수긍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검찰에 대한 검찰 뭐 예를 들어서 인사다 이러면 문제가 없는데 네. 이것은 전체 국정 운영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국정 운영이라고 하는 것은 검사나 검찰의 시각만으로 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도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는 조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귀를 기울이는 것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네. 방금 네. 여러 사람이 얘기할 때는 좀 수용을 해야 된다 이런 말씀하셨는데 그렇죠. 그런 차원에서 강수진 교수가 공정거래위원장에서 배제된 거, 후보군에서 배제된 거 좀 그런 흐름으로 읽을 수 있을까요? 물론 대통령은 편중 인사 지적을 에 대해서 그건 아니다라고 했습니다만. 글쎄 왜 그건 왜 지금 강수진 교수가 그분도 이제 뭐 고려대 법조원 교수긴 하지만 검사 출신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유력한 물망에 올랐던 것 같은데 그분이 왜 배제됐다고 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본인이 고사를 하신 건지 네. 아니면 뭐 그 과정 어떤 논의 과정에서 뭐 다른 어떤 그 고려 사항이 있기 때문에 배제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네. 어쨌든 그거 여러 사람이 얘기한다는 게 바로 국민 여론 아니겠습니까? 국민 여론이라는 것이 때로는 뭐 부당한 부분도 있지만 많은 사람이 얘기하는 것은 그래도 일종의 국민 여론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국정에 있어서의 사람 기용하는 것 이거 보통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뭐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 얘기하는데요.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란 건 없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국민에게 위임받은 권한입니다. 이것은 아니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게 헌법 1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이런 인사를 할 때도 과연 이 국민 여론이 이걸 어떻게 수용할 것인가 하는 부분을 고려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그 강수진 교수가 배제된 것이 혹시라도 이런 그 국민들의 여론을 반영한 것이다. 그럼 저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지난번에 여성을 배려하지 않느냐 얘기할 때 여러 가지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전문성인 사람이 없다 얘기할 때 지금 뭐 교육부 장관 후보자,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이런 분들의 여성을 지명한 것은 저는 그런 여론을 좀 반영한 것 아닌가 싶어서 이것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번엔 각 당 내부 반응, 내부 내용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앞서 뭐 이준석 대표하고 인터뷰도 했습니다만 먼저 정진석 의원 발언부터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무슨 누구 뭐 이준석 대표 그저 악감정 가지고 한 것도 아니고 무슨 당권 투쟁하는 것도 아니고 아니 명색이 그래도 최다선 의원으로 이렇게 있는데 제가 단송장이 아닌 이상 필요할 때 필요한 얘기는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준석 대표의 행보에 시비를 걸어서 이준석 대표를 무슨 끌어내리려고 한다는 등 이런 억측으로 연결돼서 저도 조금 당혹스러웠는데 그런 거 아니고요. 제가 이준석 대표도 당의 기여도가 많이 있는 사람이고 더 잘하라는 의미로 제가 노파심에서 정치 선배로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 의원이 방금 노파심에서 정치 선배 이런 얘기하니까 아까 이준석 대표가 나이 얘기 왜 하느냐라는 인터뷰도 하긴 했습니다만 아까 이준석 대표 얘기 중에서 뭐가 있었냐면 무리수를 두고 있다. 윤핵관인지 잘 모르겠다라는 말도 했고요. 지금 보면은 아까 좀 발끈한다 좀 이렇게 그런 분위기가 느껴졌거든요. 마침 또 준비하시면서 함께 인터뷰 내용 보셨는데 지금 계속 당대표와 중진 의원 사이 이런 설전 어떻게 좀 볼 수 있을까요? 우선 좀 이게 이례적인 게 네. 지금 국민의힘이 연이어 선거를 이겼어요. 네. 대선도 이기고 지방선거도 압승을 했는데 아무튼 이준석 대표는 압승한 정당의 대표였잖아요. 네. 근데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이제 혁신위를 꾸린다고 하니까 이 이른바 윤핵관 인사들과 이준석 대표의 세력 다툼 같은 걸로 비친단 말이에요. 일단 당대표가 선거를 이겼는데 자꾸 당대표가 거론되는 거 이게 대단히 이례적이고 두 번째가 승리한 정당이 혁신위를 꾸리는 것도 이례적이에요. 민주당은 당연히 뭐 이따 얘기 나오겠습니다. 당연히 혁신비대위 꾸리는 게 뭐 당연한 네. 건데 승리한 정당이 먼저 선제적으로 혁신위를 꾸린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 두 가지가 맞물리면서 이게 뭔가 이준석 대표가 이제 내년이 6월까지가 임기인데 당대표가 그러니까 후년이 이제 총선이잖아요. 22대 총선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대표가 공천권을 아무래도 행사하는데 영향력을 행사할 텐데 네. 그 이전에 당대표는 물러나지만 뭔가 공천 룰을 확실하게 세팅을 해서 이준석 대표의 사람들로 할 수 있게끔 그런 장치 마련하는 게 아니냐라는 의구심을 윤핵관들이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여러 가지 정치적인 갈등의 연장에서 이걸 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이준석 대표의 말 한마디 다 그리고 정진석 국회 부의장의 말을 다 비교해서 어느 옳다 그르다 별로 의미가 없다고 보고 네. 기본적으로 정치라는 게 세력 다툼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승리한 정당이 혁신을 꾸린다. 그 혁신을 꾸리는 게 그럼 뭘 혁신할 것이냐? 그럼 그야말로 우리 한국의 정치 개혁이라든지 여당이니까 네. 집권당으로서 정치 개혁, 국회 개혁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제기됐던 거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공천 룰부터 얘기를 하니까 당연히 윤핵관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죠. 윤석열 대통령 집권당인데 뭔가 윤석열의 인맥들로 당을 꾸려서 뭔가 당정 간에 그리고 요새 뭐 당정대라고 그러던데 당정청이 아니라 대통령실이니까 당정대 간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잘 원활하게 해야 되는데 이준석 대표가 이걸 권력을 틀어지면 안 된다. 이런 나름대로 계산이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이걸 봐야 되기 때문에 네. 이건 저는 전형적인 세력 다툼이라고 봐요. 세력 다툼이다. 근데 이러한 부분들이 국민 눈에 어떻게 비칠까 봐야 돼요. 승리해가지고 지금 민주당이 진 이유가 뭡니까?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당 내분이었잖아요. 네. 근데 그걸 바로 봤으면서 또 다시 이렇게 하냐? 그 2년 후에는 그런 심판 안 할까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준석 대표도 좀 자제할 필요가 있고 정진석 국회부의장도 물론 우크라이나를 날아간 것에 대해서 뜬금없는 느낌이 좀 들었어요. 당대표가. 그렇다 하더라도 그걸 바로 직격하니까 아까 이준석 대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저격을 할 때는 자신이 저격받을 용기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게 양쪽이 다 상처가 커요 이렇게 되면. 돌아와서 좀 수습하겠느냐 질문했지만 또 이렇다 할 얘기는 없었거든요. 일단 정진석 의원을 향해서 저간의 사정은 잘 모르고 있는 것 같다라면서 윤핵관인지도 모르겠다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또 정진석 의원의 반응도 좀 궁금합니다만은. 네. 근데 전 이런 얘기를 왜 이렇게 그 밖에다 대놓고 얘기하는지 우선 이해가 할 수가 없어요. 네. 만약에 정말 정진석 의원 같은 경우는 국회 부의장까지 지낸 정치 원로 아닙니까? 본인 말대로 네. 대선배이고 그렇다면 이 얘기를 만약에 이제 그 이준석 당대표 행보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거나 할 말이 있다면 개인적으로 얘기를 해야죠. 불러다 놓고 얘기하든지 아니면 지금 이제 외국에 가 있으니까 들어온 다음에 그에 대해서 따끔하게 얘기해서 선배의 어떤 그 우려를 전달하든지 이렇게 해야지 외국에 나가 있는 상황에서 그에다 얘기하면 네. 결국 그 외부에 서로 제3자에게 대고 얘기하는 것밖에 더 되겠습니까? 그러면 오해가 중첩되는 것이고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네. 저는 사실은 그 이준석 대표가 대선과 지금 지선을 거치면서 대표 아니었습니까? 저도 많은 비판을 하고 여러 사람 많이 비판을 했지만 어쨌거나 결과적으로 정치는 결과 아닙니까? 네. 결과적으로 이겼잖아요, 대표로서. 그렇다면 패배한 사람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처럼 승리한 사람에게도 공로를 인정해야 되는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이준석 대표 때문에 이긴 것은 아닐 것이고 그러나 이준석 대표가 대표로서 승리했다면 그 점은 당에서 예우를 해야 되는 거죠, 당연히. 만약 패배했다면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장 물러나라고 막 책임을 물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는 저는 이렇게 할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저도 개인적으로는 도대체 우크라이나는 갑자기 여당 대표가 왜 갔지? 라는 생각은 하긴 하지만 네. 그러나 이것은 분명히 개인적으로 얘기할 일이지 그 밖에다 대고 얘기할 건 알고 또 한 가지는 선거 승리한 그날 바로
혁신을 얘기하더라고요. 이분은 앞으로 뭐가 혁신될지 잘 모르겠어요. 정당 혁신이라는 것이 늘 무슨 뭐 공천 룰이 어떠니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건 자기들 그래서 얘기지. 말씀 끊어 죄송한데 네. 그래서 그 혁신위 이준석 대표가 그 내세운 혁신위가 결국 이런 당권 경쟁을 좀 부추긴 것 아니냐는 해석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거 좀 분명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아까 최 교수님 얘기하신 네. 것처럼 혁신을 한다 그러면서 할 거 굉장히 많은데 갑자기 공천 얘기를 하니까 공천 룰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뜨끔한 얘기. 지금 모든 사람이 관심 갖고 있는 게 공천 아닙니까? 네. 그런데 이제 그것 때문에 있을 수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준석 대표가 정치적인 제스처는 굉장히 잘 썼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승리했으니까 만족할 거야 얘기 아니고 갑자기 혁신위를 들고 나오니까 아니 승리했는데 혁신을 한다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뭔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단 말입니다. 저는 그 점에 있어서는 이준석 대표 정치적 감각이 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부의장님이나 뭐 정지석 부의장이나 대원로들은 자 우리 함께 혁신해보자. 함께 이렇게 하는 게 저는 맞지 않는가. 그다음에 공천룰은 자기들끼리 조금 조용한 가운데서 얘기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결국 그 SNS에 올렸던 육모 방망이도 정지석 의원을 겨냥한 것이다라고 또 직격을 했고요.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육모방망이 얘기를 정진석 부의장이 많이 얘기를 했잖아요. 과거에 찾아보니까 여러 번 여러 번 했더라고요. 했기 때문에 그걸 이제 비유적으로 보여주면서 페이스북에다가 그렇게 이제 나름의 이제 메시지를 전달한 걸로 봐야 되겠죠. 네. 굉장히 거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뭐 그렇게 해석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준석 대표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진을 찍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간에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와 정진석 국회 부의장의 이 지금 논전 설전이 이게 생각보다 뭐 말로 가는 거긴 합니다만 당장 세력 대 세력으로 붙은 것 같지 않은데 그 저변에는 그 어쨌든 윤석열 대통령의 세력 그리고 여기에 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이준석 대표의 세력 이런 그 세력 같은 게 저변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게 이 싸움의 본질이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어느 정도 나중에는 어차피 불가피할 거예요. 정치 다툼이라는 게 세력 갈등이 불가피하지만 지방선거 끝나자마자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정부가 출범하자마자잖아요 지금. 그런데 집권당에서 지금 책임 있는 당 대표와 가장 다수인 오선 중진이 이런 설전을 벌인다? 이거는 전혀 바람직하지 않다. 이건 국민의힘이 이건 민심을 지방선거를 이기게 해준 민심을 너무 이거는 가볍게 보는 거다. 그렇게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뭐 여당도 그렇고 야당도 그렇고 계속 그 공통 분모로 혁신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보시는 분들은 대체 혁신은 언제 하냐 이런 의문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새 비대위는 일단 깃발을 꼽았고 과제로 전당대회 룰 변경 여부가 이제 하나의 관건이 될 것 같은데 먼저 박홍근 원내대표 발언부터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선거 룰, 규칙과 관련해서 의견들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민주정당에서 당연히 있을 수 있는 것이고 이것을 특정 주자의 유불리 문제로 접근을 하면 이건 갈등이 더 커지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고 민주당의 변화와 쇄신을 위해서 어떤 리더십을 세우기 위해서 어떤 이 룰이 더 추가적으로 보완돼야 되는지는 당연히 전당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늘 있기 마련입니다. 그건 당연한 절차와 과정이고 더구나 지금과 같이 우리가 위기에 놓인 상황이기 때문에 충분히 열어놓고 검토를 해야 되겠죠. 네, 개파 갈등 속에서 비대위가 깃발을 꽂았는데 다시 또 이 전당대회 룰 놓고 이견이 노출되면서 다시 또 개파 갈등의 불씨가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왜냐하면 친명계와 친문계가 여기에 대한 목소리가 다르거든요. 저희가 정리해봤는데 화면에 좀 올려봐 주시고. 이해관계가 다를 수밖에 없겠죠. 지금 이제 룰 변경을 얘기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가장 최근에 입당한 사람들, 뭐 보통 이제 그 사람들에게도 투표권을 주자 이거 얘기하니까 있습니까? 원래는 이제 6개월 이상 당비를 입당하고 당비를 낸 사람에게만 이제 투표권을 주자 이런 전당대회 투표권을 주자 이런 거였는데 뭐 3개월 또는 뭐 1개월 이런 데까지 입당한 사람들에게 뭐 투표권을 주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그 늘 룰의 전쟁이라고 보통 얘기하죠. 룰 얘기 나오는데 언젠가도 이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항상 나와요. 항상 공천을 앞두고서도 그렇고 뭔가 전당대회를 앞두고서 그렇고 뭐 특히 무슨 경선을 앞두고서도 그렇고. 근데 저는 이러지 말았으면 참 좋겠어요. 누구를 뭐 유리하고 불리하고 떠나서 아니 지금 규칙이 정해져 있잖아요. 규칙을 정해놓고 지금 축구를 하자 이렇게 지금 룰을 만들어놨는데 갑자기 바꿔가지고 야구를 하자. 이렇게 하면 누가 수긍을 하겠냐고 이거를. 야구를 하자고 지금 룰을 변경하자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그렇게 바꾸자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럼 저는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기존에 정해진 룰대로 가고 거기서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면 함께 합해서 고칠 수 있는 것이지 지금 야구를 하자고 갑자기 바꾸니까 축구를 하자고 지금 준비한 사람들은 못하겠다고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네. 거기서부터 지금 갈등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는 그런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신규 당원 투표권 인정 여부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제 노 교수님 말씀에 100% 동의하는데 우리 정치는 이렇게 하면 진짜 안 돼요. 제가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게 네. 그 무슨 당연히 이제 친명과 친문의 이해관계예요. 이게 지금 이게 문재인 이재명 의원이죠. 이재명 의원이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신규 당원들, 이른바 개딸이라고 그러는 분들 네. 있잖아요. 2030 여성들. 그분들이 이제 6개월이 안 됐거든요. 그럼 이제 이 투표권이 없어요. 이분들을 이제 투표에 참여시키면 아무래도 이재명 의원이 유리하겠죠. 그다음에 권리당원은 더 비중을 늘리고 뭐 이런 거란 말이죠. 네. 이건 양쪽에 다 이해관계가 첨예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게 좋다 나쁘다고 도저히 얘기할 수 없는 거거든요. 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겁니다. 한국 정당의 기본 구조가 이런 거예요. 공천권을 가지고 있어야지 대선 주자가 다음에 그 대선 경선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할 거 아니겠어요. 네. 공천권을 가지고. 근데 이제 또 의원들이나 정치 이제 배지 달고자 하는 사람들은 누가 대표가 될까, 누가 대선 주자가 될까를 또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공천과 대선 주자와의 이 둘의 상생관계, 공생관계예요. 상생이 아니라 공생관계. 네. 이게 지금 민주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거든요. 이게 지금 룰의 전쟁이라는 건 바로 거기서 비롯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완전히 법에다가 정하기는 어렵다 하더라도요. 이거 정해서 굳혀놔야 돼요. 이게 그때마다 아까 우리 노 교수님 좋은 말씀 하셨는데 네. 골대 옮기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골대라도 볼을 차야 되는 건데 볼에 따라서 골대 왔다 갔다 하는 건 똑같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공천과 의원들은 배치다는 게 우선이에요. 대권보다. 제가 심하게 단역적으로 말씀드리는 그런 네. 단순함이 있긴 있는데 그런 게 우선이고 대선주자들은 빨리 의원들 자기 영향력하에 공천해서 대선 경선에서 자기를 찍게끔. 이 구조예요,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이들은 이 정치인들 이걸 가지고 정당개혁이라고 포장하고 분식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것의 명분은 혁신위, 혁신비대위 이러고 있는 거예요. 국민들이 볼 때는 아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당개혁할 게 얼마나 많아요 지금. 국회개혁할 것도 많고. 국회 지금 원협상 아직도 안 되고 있잖아요. 네. 이런 걸 정해놔서 자동으로 열리게 하라 이런 얘기예요. 그런 걸 왜 집권당이 못하고 제1야당이 못하고 그저 맨날 열리면은 혁신비대위 하면서 하나도 혁신도 안 하고 그저 자기들 밥그릇 싸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이게 전형적으로 양대 정당이 하고 있다 지금 이거를. 원론적인 지적이나 반드시 이 지적을 계속 해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든다는 거예요. 네. 두 분도 다 답답하다 이렇게 들리는데 이게 답답한 문제가 네. 아니고 정치 이렇게 하면 진짜 안 돼요 이분들. 네,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자, 네, 한 가지만 더 정말 여쭤보겠습니다. 네. 왜냐하면 어제도 시간 관계에서 이 질문을 뺐기 때문에 하나 더 여쭤보면 지금 원구성 얘기인데 짧게만 지금 시간은 제가 2분만 더 쓰겠습니다. 자, 원구성 협상이 불발됐거든요. 계속 이렇게 결론 나지 못하고 개점 휴업 상태로 갈까요? 저는 법사위원장은 지난해 약속한 대로 야당이 아니죠. 국민의힘에게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민주당이 법사위원장을 고집해야 별 실익이 없어요. 옛날처럼 이렇게 막 강행해서 법사위에서 본회의 통과시킨다? 그럼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할 수 있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국민의힘이 법사위원장을 가진다 하더라도 법사위에서 무리하게 법을 통과시키면 본회의에서 거부하면 되잖아요. 다수 절대로 차지하고 있으니까. 네.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순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예. 법사위원장 당연히 약속했잖아요. 네. 그 지켜야죠. 아니 뭐 간단해요. 이거 무슨 이해관계 따지고 또 이해관계 다 있는 거니까. 네. 근데 민주당이 지난번에 그 전반기 원 구성할 때 후반기 원 구성은 법사위는 국민의힘에 주겠다 얘기했는데 이제 와서 후반기 원이 결정해야 된다. 그건 말이 안 돼. 왜 자꾸 이렇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아니 선거에 져놓고 왜 또 이렇게 하냐고요. 법사위를 주고 국회의장 가지고 오고 그런 다음에 지금 개혁을 해서 국민들에게 점수 딸 건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지금. 근데 엉뚱하게 점수 딸 것들이 여기 잔뜩 놔두고 점수 잃을지만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네. 아니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보통 평균 민심이라는 게 있어요. 보통 중위 수준의 유권자들의 생각. 네. 극단적인 유권자들 말고 그분들 생각할 때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약속을 왜 안 지킬까? 이런 생각하지 않겠어요? 네. 민주당이 소탐대실하는 거다. 법사위원장 주고 그렇게 해야지 뭔가 풀리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국민의힘은 지금 법사위원장 우리 아니면 국회의장 안 주겠다는 명분이 있죠. 네, 약속을 안 지키니까. 네, 시간 있으면 좀 더 듣고 싶습니다. 오늘 여기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앞서 교수님이 간단하다고 하셨는데 그 간단한 걸 몇십 년째 못하고 그렇습니다. 있네요. 네. 네, 최창녕 교수님, 노동희 교수님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국! 산도 넘고 강도 건너 나 여기 서 있네
비도 맞고. 네, 우리들의 송해, 전국 노래자랑으로 유명한 현역 최고령 진행자 송혜 씨가 오늘 향년 95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대 병원에 마련됐고 조문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연결해보죠. 자, 정인용 기자. 네, 사회 일부입니다. 네, 오늘 오전에 별세하신 거죠? 네, 송혜 씨는 오늘 오전 8시 45분쯤 서울 강남구 도곡동 자택에서 향년 95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집안에 쓰러져 있던 송혜 씨를 가족이 발견해 신고했습니다. 경찰과 소방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사망한 이후였습니다. 고인의 빈소는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돼 조문객들의 발걸음이 조금씩 이어지고 있는데요. 장례는 대한민국 방송 코미디언 협회 장으로 치러지게 됩니다. 발인은 5일장이 끝나는 오는 일요일에 엄수되며 지난 2018년 먼저 세상을 떠난 부인 서고기 여사의 묘가 있는 대구 달성군 옥포읍에서 영면에 들 예정입니다. 송혜 씨는 올해 들어 건강 문제로 여러 차례 병원에 입원해 왔는데요. 이 때문에 최근 전국 노래자랑 하차 여부를 놓고 고민하기도 했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방송에 참여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코로나19로 중단됐다가 지난주 토요일 전남 영광군에서 2년여 만에 재개된 전국 노래자랑 현장 녹화에는 불참한 바 있습니다. 송혜 씨는 1927년 황해도에서 태어나 6.25 전쟁 당시 홀로 부산으로 넘어왔는데요. 1955년 가수 활동을 시작했고 1988년부터 전국 노래자랑 진행자를 맡아 30년이 넘는 기간 방송을 이어왔습니다. 지난 4월에는 세계 최고령 음악 경연 프로그램 진행자로 공식 인정돼 기네스 세계 기록에 등재되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사회 일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코로나로 가장 큰 타격을 입었던 곳 가운데 하나죠. 극장의 활기가 돌고 있습니다. 범죄도시2가 1000만 관객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칸 수상작 브로코가 가세했습니다. 영화관에 박현실 캐스터 나가 있습니다. 박현실 캐스터. 네, 용산 CGV에 나와 있습니다. 네, 송강호 씨가 칸 영화제 나무주연상 받으면서 화제를 모았는데 브로코 개봉한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한산했던 극장가가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오전부터 저녁이 가까워지는 지금까지 관객들의 발길이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개봉 첫날을 맞은 영화 브로커 관람객들이 가장 많았습니다. 상영관을 나오면서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는데요. 관객들의 한마디 들어보겠습니다. 브로커가 약간 아이를 이렇게 돈을 주고 사고 파는 그런 내용이긴 한데 그 영화 과정에서 좀 그 부모의 엄마의 마음을 좀 느끼게 하는 부분이 있어서 좀 감동이 있었습니다. 규제가 조금 풀리게 되면서 이제 팝콘이나 이렇게 영화관에서 취식이 가능하게 됐잖아요. 그런 면에서 좀 편안한 마음가짐으로 영화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브로커는 어제 기준 예매율 40%가 넘어 예매율 1위를 차지하며 기분 좋게 출발했습니다. 브로커는 버려진 아기를 둘러싸고 인연을 맺은 사람들의 예기치 못한 여정을 그린 영화죠. 칸 나무주연상을 탄 송강호 씨뿐만이 아니라 강동원, 이지은, 배두나 씨 같은 유명 배우들이 출연합니다. 또 한국인이 사랑하는 일본 감독 고레에다 히로카즈 감독의 휴머니즘이 깃든 영화여서 흥행 성적이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그새 영화표 값이 많이 올랐거든요. 코로나 기간 동안에 많이 오르면서 영화관이 관객 발걸음을 좀 잡을 수 있을까 궁금했는데 예상보다 빨리 1000만 영화가 탄생하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범죄도시2가 오는 일요일쯤 1000만 관객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개봉 21일 만에 누적 관객 어제 기준으로 946만 명을 돌파했는데요. 1000만 영화를 성수기인 7월과 8월쯤 달성하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는데 3년 전 1000만을 달성한 한국 영화 기생충보다 빠른 속도로 관객몰이에 성공했습니다. 코로나 기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OTT에 밀려 관객이 사라지고 개봉작도 줄어드는 악순환이 계속되면서 이러다간 한국 영화가 고사하지 않을까라는 위기감이 돌았죠. 그래서 범죄도시2의 1000만 확보는 한국 영화 부활의 신호탄으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한국 영화 기대작들이 줄줄이 개봉합니다. 오는 15일 박훈정 감독의 마녀2가 개봉하고 29일에는 칸 영화제 감독상을 받은 박찬욱 감독의 헤어질 결심이 개봉합니다.
7월 말에는 극장가가 그야말로 뜨겁습니다. 국내 극장가 최대 흥행작인 명량의 후속작 한산 용의 출연이 개봉하고 최동훈 감독의 기대작 외계인이 개봉합니다. 8월에는 지난해 칸 영화제 비경쟁 부문 초청작이자 송강호 씨가 출연한 비상선언, 올해 칸에 초청받은 이정재 감독 데뷔작 헌트도 개봉이 예정돼 있습니다. 코로나를 견뎌낸 한국 영화계의 훈풍이 이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옹산 CGV에서 YTN 박현실입니다. 미국 중앙은행 연방준비제도의 경제 성장률 전망 추적 사이트가 미국의 경기 침체 가능성이 커졌음을 나타냈습니다. 미 재무장관은 인플레이션이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이라며 이를 잡는 게 정책의 최우선순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종수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 애틀란타 연방준비은행이 미 국내 총생산 GDP 전망을 집계하는 GDP 나우가 2분기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했습니다. 지난 1일 1.3%에서 0.9%로 낮춘 겁니다. 1분기에 미 GDP가 1.5% 감소해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이러한 하향 조정은 세계은행의 스태그플레이션 경고 직후에 나왔습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최악 인플레이션에 따른 기업이익 감소에 물가 잡기를 위한 연준의 급격한 금리 인상으로 경기 침체 우려가 번지고 있습니다. 실제 제닛 옐런 미 재무장관은 우크라이나에 따른 석유 식량 시장과 세계 공급망 교란 등으로 빚어진 40년 만에 최악인 미국 인플레이션이 받아들이기 힘든 수준이라고 진단했습니다. We currently face macroeconomic challenges, including unacceptable levels of inflation, as well as the headwinds associated with the disruptions caused by the pandemic's effect on supply chains. 옐런 장관은 이에 따라 인플레이션을 잡는 게 정책의 최우선순위라고 강조했습니다. I think that bringing inflation down should be our number one priority, and President Biden, in an op-ed on inflation in recent remarks, has indicated that it is our top priority. 옐런 장관은 인플레이션의 압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적자를 축소하는 적절한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며 급등한 유가와 관련해선 이제는 생산을 올릴 유인이 생겼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이 투자를 집중하고 있는 반도체 산업에 대해선 반도체는 경제적 측면에서뿐 아니라 국가 안보 측면에서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미 연준은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 기준금리를 잇따라 대폭 인상하고 양적 긴축 방침까지 밝혔지만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드러나지 않고 있습니다. YTN 이종수입니다. 템파베이 최지만이 2루타를 쳐내면서 7경기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샌디에이고의 김하성은 방망이는 침묵했지만 영리한 플레이로 주자를 잡아내면서 팀 승리를 도왔습니다. 김상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하성의 영리한 수비 DNA는 1회부터 빛났습니다. 2루 도루를 감행한 주자가 여유 있게 세이프하는 듯 보였지만 김하성은 베이스를 지나치는 주자의 움직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순간 떨어진 발을 태그하고 더블 플레이를 완성하면서 아직 몸이 덜 풀린 선발 다르비쉬의 어깨를 가볍게 했습니다. 타석에서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6회 큼지막한 홈런성 타구를 날렸지만 왼쪽 볼대를 살짝 벗어나면서 4타수 무안타에 그쳤습니다. 샌디에이고는 그러나 다르비쉬의 7이닝 무실점 호투 속에 뉴욕 매치의 7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템파베이 최지만은 세인트루이스전에서 연속 안타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1회 우중간 2루타로 7경기 연속 안타를 기록하며 포문을 열었지만 나머지 타석에서는 추가 안타를 기록하지 못했습니다. 템파베이는 연장 10회 월스의 끝내기 3점 홈런포로 2연패에서 탈출했습니다. 감독 경질이라는 극약 처방에도 LA 에인절스는 연패의 늪을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트라웃과 오타니가 공격을 이끌었지만 보스턴의 연장 승부 끝에 역전패하면서 팀 최다 연패 타이인 13연패에 빠졌습니다. YTN 김사익입니다. 공공기관 우선구매 대상기업이로구나. 매출이 쭉쭉 성과가 쭉쭉. 한총물을 고려하라. 고려 기프트. 싸다 싸. 고려 기프트. 매출로. 한총물을 고려하라.
당신이 크게 보고 있는 건 영화뿐 아니라 지구의 미래. 와, 열심히 운동 중이시네요. TV도 함께 운동하는 중인데 바로 환경운동 중. 함께 응원해볼까요? 환경을 위한 우리의 노력은 지구에게 커다란 응원이 됩니다. 지구를 위해 당신과 함께 만들어가는 빅피처. 네오 QLED AK. 종일 구름이 많이 지나면서 선선함이 감돈 하루였습니다. 다만 밤까지 대기 불안정으로 인해 서울 등 내륙 곳곳에는 소나기가 지날 텐데요. 소나기 특성상 지역별로 강수량과 강도 차이가 크겠고 천둥, 번개를 동반하는 곳도 있어 참고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오전 사이에는 저기압의 영향으로 중부지방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또 낮부터 저녁 사이에는 내륙 곳곳에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가방 속 작은 우산 하나 챙겨 다니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보다 1, 2도가량 높겠습니다. 서울 18도, 대전 16도, 광주 16도가 예상됩니다. 내일도 낮 동안 예년 기온을 밑돌며 선선하겠습니다. 서울 25도, 대전 26도, 대구 27도가 예상됩니다. 날씨였습니다. 가장 빠른 종합뉴스 뉴스큐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